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아들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30이 넘은 지훈이는 요즘 얼굴 보기가 어려웠기에 좋아하던 반찬을 하나하나 손수 준비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집밥 한 끼 먹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녁 7시가 넘어도 지훈이는 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국 밤 8시 무렵 현관문이 열리더니 지훈이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식탁을 힐끔 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엄마 또 왔어? 누가 이런 거 해달랬어? 나 엄마 음식 지겹다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냥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아들은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요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그 문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세차게 닫아버리는 듯 울렸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법입니다.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내려앉고 차가운 눈빛 하나의 존재가 작아진 기분이 들기도 하죠. 내가 얘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스치면 속으로 참다가 울컥하기도 하고 결국은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희생의 굴레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과 꼭 해야 할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와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불평뿐인 순간, 그때 어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지, 또 자식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멈춰 서게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제 자식의 태도를 바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어머니 선희 씨의 일상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중을 되찾을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콘텐츠로 계속 보답하겠습니다. 선희 씨는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젓가락 하나 들 힘조차 나지 않았죠. 내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 이런 말을 들으려고 밥을 준비한 건 아닌데. 그 억울한 마음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말하고 싶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쏟아온 시간과 마음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희 씨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로는 자식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요. 오히려 지훈이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아, 또 그 얘기야? 엄마는 왜 맨날 감정적으로 굴어? 그럼 앞으로 엄마 밥 안 먹을게 됐지? 맞습니다. 부모가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순간은 자식의 말 한마디보다도 그 말에 미안함은커녕 반발만 남는 태도입니다. 난 그저 서운해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자식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되려 화를 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인데? 나도 요즘 힘들단 말이야. 바로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기에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도 불편해집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 반응이 더 거칠게 나타납니다. 왜냐고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니까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식은 알고 있죠. 부모는 나를 쉽게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더 쉽게 말하고
더 쉽게 무례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경계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데 라고 말하면 자식은 미안함보다 거부감부터 드러냅니다. 또 감정적이네, 또 옛날 얘기야, 그리고는 마음의 문을 더 단단히 닫아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바꾸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자각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건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그리고 선희 씨는 마침내 그 자각을 이끌어낼 단 한마디를 꺼냅니다. 아들 지훈이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려는 순간 어머니 선희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너 그 말 친구한테도 그렇게 해? 지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지? 하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 씨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친구한테도 누가 이런 거 하래? 라고 말해? 지겹다는 말도 해? 아니면 그런 말은 상처 줄까 봐 조심하지? 그런데 왜 엄마한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니? 지훈은 말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예민했나 봐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선희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돌아와 달라는 것도 뭔가 갚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존중입니다. 그동안 내가 건넨 사랑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자식이 스스로 느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건 감정이 섞인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 말,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해? 이 질문은 자식의 태도를 단숨에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부모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한 문장으로도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부모의 품격을 지키고 자식의 마음을 일깨우는 존중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은 묵직했고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던 여동생에게도 언제나 믿음직한 오빠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희 씨는 그런 준호를 늘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두 남매를 키운 정희 씨의 인생은 늘 일터에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도매시장, 밤이면 작은 구멍가게. 제대로 끼니도 챙기지 못한 날이 수두룩했지만 아이들만큼은 배골치 않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희 씨는 준호만큼은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바람이 강했습니다. 우리 준호 잘 돼야지. 그래야 내가 견딘 날들이 헛되지 않지. 그 말로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쁨도 잠시 등록금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희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일한 뒤 가게 문을 닫고는 또 배달까지 하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중고차라도 있으면 알바도 하고 취업 준비도 수월할 것 같아. 그 말에 정희 씨는 말없이 적금 통장을 깨고 오래전에 들었던 보험까지 해약해서 중고차를 한 대 사주었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정희 씨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갚긴 뭘 갚아. 잘 살면 그걸로 다 갚는 거지. 이후 준호는 결혼을 했고 전세집 마련에 보탬이 필요하다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정희 씨는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어렵게 모은 그 마지막 씨앗이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준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저 조용히 통장을 건넸습니다. 세월은 흘러 준호는 아빠가 되었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어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표정은 어딘가 망설였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작은 가게 하나 열어보려고 해요. 점포도 받았는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5천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희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엄마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니? 준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그거 남아있잖아. 엄마가 가게 하면서 모은 거 그거 그냥 두면 뭐해? 엄마가 그 돈 어디 쓰려고? 그거 나 도와주려고 모은 거 아니야? 그 말에 정희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건데?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아끼며 쌓아온 건데? 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깟 몇 푼 안 되잖아. 도와줄 수 있잖아. 지금처럼 몇 년만 더 일하시면 다시 모을 수도 있고 엄마는 자식한테 쓰라고 모은 거잖아. 그 순간 정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모든 세월을 희생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말투였습니다. 사랑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 찬물 잔 하나를 바라보며 그 물 위에 자신이 삼켜온 속마음을 잠시 띄워봤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을 하면 아이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준호는 멈칫했습니다. 정희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결혼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 무게는 내가 감당해야 해. 엄마 인생이 끝까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있는 건 아니야.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만 나한테 안 이럴 줄 알았는데.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내어줬다는 걸. 여러분, 정희 씨가 꺼낸 이 말은 자식을 외면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성장을 요구하는 멈춤의 선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의 태도를 권리의식이라 부릅니다. 이 의식이 강한 사람은 부모니까 해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선의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부모가 경계를 긋지 않으면 자식은 점점 더 요구하게 되고 결국 부모를 소모 가능한 자원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비는 한 번 베풀되 끝은 반드시 지혜로 마무리해야 한다. 사랑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희생은 멈춰야 합니다. 정희 씨가 준호에게 말한 여기까지야 라는 그 한마디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성장의 출발선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힘이 되어줄 순 있어도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한마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말은 부모의 자존을 지켜내고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세워주는 가장 단단한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영숙 씨는 딸 지혜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엄마, 은행 가서 이 서류만 접수 좀 해주세요. 창구에 가서 대출 상환 유예 신청서라고 말하고. 도장만 찍으면 끝이니까 정말 쉬워요. 그냥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는 바빠서 직접 갈 시간이 없다며 서류와 도장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행이란 곳은 늘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믿고 부탁한 일이기에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른 아침 영숙 씨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내밀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상환유예 신청서인데요. 본인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대리 접수는 어려워요. 당황한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이 그냥 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요. 저는 잘 몰라서요. 직원은 친절히 설명했지만 말은 어렵고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처리를 마치지 못하고 서류만 챙겨 나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 씨는 지친 몸을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때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처리됐나요? 접수했어요? 영숙 씨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어. 그러자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짜 이거 하나도 못해요? 그냥 내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또 못하고 온 거예요? 그 말에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은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서류 하나 못 내면서 왜 도와준다고 해요? 요즘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나 계시지. 그건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더는 필요 없다는 듯한 무심한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숙 씨는 말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 떨리는 손끝, 터질 듯한 가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크우드는 이 감정을 심리적 무력화라 부릅니다. 내가 어떤 역할도 의미도 없다는 느낌.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깊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 지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그 서류 하나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야. 엄마를 대하는 내 말투, 엄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는 그 태도가 더 아픈 거야. 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널 위해 뭐든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엄마도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넌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서 왜 엄마의 존재는 무시하니? 이 말은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언제나 목적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전에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날 밤 지혜는 어머니 방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엄마에게 함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다시 지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컴퓨터 켜져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는데 매일 열고 프린트만 하면 돼요. 정말 쉬워요. 회사에서 출력이 안 돼서요. 어머니에게 대신 프린트를 부탁한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지난번이랑 비슷한 거야? 컴퓨터를 켰지만 화면은 낯설고 메일 로그인도 되지 않아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지혜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이런 것도 못해요? 이래서 내가 뭐 좀 부탁하면 스트레스라니까.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사람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 말에 영숙 씨는 멍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컴퓨터를 못 다룬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영숙 씨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내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서 컴퓨터를 켰어.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무능한 건 아니야. 모르면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걸로 사람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지혜는 말없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덜 안다고 해서 엄마가 너보다 못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 말은 딸의 태도를 멈추게 했고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붉어졌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시 차분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날 이후 지혜는 어머니에게 설명할 때 이전처럼 짜증내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단지 세대 간의 기술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존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능력이 하나의 기준처럼 여겨지면서 자식들은 때로 그것을 잣대로 부모를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연령 편향이라 부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를 무시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태도. 그건 단지 무례한 수준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고 자존을 짓밟는 감정적 폭력에 가깝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늙은이를 공경하되 그 뜻까지 헤아려야 한다. 겉으로 공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입장까지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시간, 그 안에 담긴 마음,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영숙 씨는 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화를 내지도 울며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 문장으로 존엄을 지켰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엄마가 더 못한 사람은 아니야. 이 한마디는 자식의 언행을 멈추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존중의 언어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존중은 지켜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지키기 위한 한 문장,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꼭 새겨두세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공감하지 못한 것뿐이야. 이 한마디는 여러분의 격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선영 씨는 아들 재현 부부의 부탁을 받고 손녀를 하루 맡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나영 씨가 급한 일이 생겨 하루만 도와달라고 했던 거죠. 선영 씨는 이른 새벽부터 도시락, 아기 간식, 여벌 옷까지 바리바리 챙겨 2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2시간이 넘는 길을 달려 재현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달래고 기저귀 갈고 이유식 데워 먹이고 낮잠 재우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밥은 꼭 챙겨 먹이고 재우고 싶어 손수 채소를 다져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현과 나영 씨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재현은 식탁 위 이유식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이유식 주면 안 돼요. 요즘은 알레르기 조심하면서 하나씩 천천히 먹이는 거예요. 선영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 나영 씨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너무 오래 재우신 것 같아요. 밤잠에 영양 가요. 요즘은 다 수면 교육해요. 기본은 좀 알고 봐주셨어야죠. 어머니 선영 씨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 안고 우유 데우고 밥도 못 먹고 하루를 다 쏟았는데 돌아온 말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잘못했다는 질책뿐이었습니다. 주방 식탁 위 그대로 놓인 자신의 도시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 씨는 그 도시락을 조용히 바라보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재현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그때 선영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부족했나 보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라. 재현은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영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뭘 잘못했는지 너희가 하나하나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 알겠더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잘 알고 있다는 방식대로 너희가 직접 해야지. 엄마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비난받으면서까지는 못해. 나는 너희 집 일꾼이 아니란다. 그제야 재현은 어머니가 하루 동안 얼마나 애썼는지를, 그 모든 헌신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게 고마움이 아니라 지적일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인지적 박탈감이라 부릅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배로 변한다. 자식이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왜곡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봐.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고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각성의 언어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 한 문장이 자식의 태도를 멈추게 하고 부모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는 무조건 다 내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이더라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봐. 이 말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진실을 일깨웁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는 정말 잘 살아온 걸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도 용기 내어 나서고,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묵묵히 견뎌낸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어쩌면 사랑은 늘 조용한 얼굴로 우리 안에 머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아내고 버텨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누군가의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며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오래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는 참기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많이,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오늘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